상상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게 사람들의 상상과 꿈, 그리고 AI를 이용한 유쾌한 이야기들이니까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작가의 꿈속에서 태어난 괴물. 200년 전 세계 최초의 SF 소설이자 현 시대 AI를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야기로 메리 셰리의 프랑켄슈타인 소설 이야기를 흥미롭게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여름이 사라진 해 1816년. 1816년 여름 유럽 전역이 기묘한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해는 역사가 여름이 없던 해라고 부르는 해였죠.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이 1815년에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전 세계 대기권을 뒤덮었고 그 영향은 지구 반대편 유럽까지 미쳤습니다. 여름인데도 춥고 해는 뿌옇게 흐린 하늘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농작물은 얼어붙고 사람들은 우중충한 날씨에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죠. 이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한 소녀의 악몽이 문학사를 바꿀 괴물을 탄생시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네바의 별장, 그리고 지루한 밤들. 1816년 6월 스위스 제네바 호숫가의 디오다티 별장.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낭만주의 시인 바이런 경과 그의 주치의 존 폴리도리, 그리고 18세 소녀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 고두인과 그녀의 연인 퍼시 셸리였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춥고 밖에 나갈 수도 없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엔 난로가에 모여 독일 유령 이야기를 읽으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그것도 지겨워졌습니다. 그때 바이런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각자 유령 이야기를 써보는 게 어때? 남자들은 신이 났지만 18세 메리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위대한 시인들 사이에서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 며칠이 지나도 메리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밤중의 악몽. 그러던 어느 날 밤 바이런과 셸리가 생명의 본질과 전기 실험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전기가 생명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믿었죠. 실제로 죽은 개구리 다리에 전기를 흘리면 경련을 일으킨다는 갈바니의 실험이 유럽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만약 전기로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면? 그날 밤 메리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반쯤 깬 상태로 몽롱한 환상 속을 헤매던 그녀의 눈앞에 소름 끼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두운 실험실. 무릎을 꿇고 있는 창백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주변엔 기괴한 연금술 장비들이 널려 있었죠. 그리고 그 앞에 누워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점차 선명해졌습니다. 시체들을 꿰맨 듯한 거대한 인간의 형상이었습니다. 남자가 경건한 두려움과 동시에 기이한 열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 창조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그가 어떤 엔진을 작동시키자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전기가 그것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움직였습니다. 메리는 환상 속에서 그 생명체가 노란 눈을 번쩍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기 없는 눈,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눈. 그 창조물은 뻣뻣하고 어설프게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팔다리를 펴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창조자인 남자는 자신이 만든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비명을 지르며 실험실에서 도망쳤습니다. 혼자 남겨진 괴물. 메리는 그 생명체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공포도 분노도 아닌 혼란과 슬픔이었습니다. 마치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저 사람은 왜 나를 두고 가는 거지? 라고 묻는 듯 했습니다. 메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방은 어두웠고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바로 이거다. 이게 내 이야기다. 다음 날 아침 메리는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It was on a dreary night of November. 그것은 11월의 음산한 밤이었다. 탄생한 이야기 우리가 몰랐던 진실. 1818년 익명으로 출판된 프랑켄슈타인.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켄슈타인은 그 괴물의 이름이 아니라 그 괴물을 창조한 과학자 이름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그 유명한 초록색 피부에 볼트 박힌 괴물. 그건 나중에 영화가 만들어낸 이미지죠. 원작에서 괴물은 이름조차 없습니다. 그저 피조물, 괴물, 악마라고만 불릴 뿐이죠.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아는 느릿느릿한 좀비 같은 프랑켄슈타인의 괴물과 달리 메리 셸리의 괴물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민첩합니다. 알프스 산맥을 거침없이 뛰어다니고 밤새 100마일을 달릴 수 있으며 나무를 타고 오르고 얼음 절벽을 맨손으로 기어오릅니다. 인간보다 훨씬 강하고 빠른 완벽한 육체를 가진 존재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괴물은 독학으로 언어를 배우고 철학책을 읽으며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지적인 존재입니다. 신라권을 읽고 자신의 처지를 아담에 비유하며 탄식하죠. 하지만 아담에게는 창조주가 있었고 사랑하는 동반자가 있었다.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무언가와 연상되지 않는지요?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AI 로봇.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이 생명을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메리는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지만 힌트는 줍니다. 빅터는 화학과 해부학을 공부하고 생명의 원리를 밝혀냈다고 믿습니다. 당시 유럽을 휩쓸던 전기 생명론, 전기가 생명의 불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었죠. 그는 묘지와 도살장에서 재료를 모읍니다. 여러 시체의 부위를 조합해 8피트 약 240cm가 넘는 거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느 11월 밤 번개와 전기의 힘으로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얻은 순간 빅터는 자신이 만든 것을 보고 절규합니다. 너무 흉측했던 겁니다. 그는 도망쳐버립니다. 자신이 만든 생명을 그냥 버리고 외로운 괴물의 절규. 홀로 깨어난 괴물. 그는 처음엔 아기와 같이 순수한 생명체였습니다. 아기처럼 세상을 배워나갔죠. 숲속 오두막에 숨어 살면서 몰래 한 가족을 관찰하며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친절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사랑받고 싶다. 용기를 내어 그 가족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자마자 돌을 던졌습니다. 한 아이를 물에서 구해줬을 때조차 아이의 아버지는 그를 괴물이라 부르며 총을 쐈습니다. 절망에 빠진 괴물. 실수로 한 아이를 죽이고 맙니다. 그 아이가 바로 빅터의 어린 동생이었죠.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세상은 나를 괴물로 본다. 그렇다면 괴물이 되어주지. 마침내 괴물은 빅터를 찾아냅니다. 알프스 산맥의 빙하 위에서 둘은 대면합니다. 괴물이 말합니다. 당신은 왜 나를 만들었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버리기 위해서입니까?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담이어야 했지만 당신은 나를 타락한 천사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착하고 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나를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행복을 선사해 주시오. 그러면 다시 선량해지겠습니다. 괴물은 빅터에게 간청했습니다. 나와 같은 여자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인간 세상을 떠나 조용히 살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빅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성 괴물을 만들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만약 이들이 번식한다면, 괴물들이 세상을 뒤덮는다면, 그는 거의 완성된 여성 괴물을 괴물이 보는 앞에서 찢어버립니다. 괴물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집니다. 화가 난 괴물은 빅터에게 좋습니다. 당신이 나락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결혼식 날 밤에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빅터의 결혼식 날 밤에 괴물은 빅터의 가장 친한 친구를, 그의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그의 신부를 죽입니다. 얼음 위의 마지막 추격. 모든 것을 잃은 빅터는 복수에 불탑니다. 그는 괴물을 쫓아 북극까지 갑니다. 얼어붙은 바다, 눈보라, 극한의 추위. 빅터는 죽어가는 상태로 한 탐험선에 구조됩니다. 배 위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날 밤 괴물이 나타납니다. 죽은 창조주의 시신 앞에서 괴물은 울부짖습니다. 이제 내 복수는 끝났지만, 하지만 나는 더 비참합니다. 당신은 미워할 수 있었지만 이제 당신마저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혼자입니다.
괴물은 북극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말합니다. 나는 장작 더미를 쌓고 내 몸을 불태울 것입니다. 이 비참한 존재를 끝낼 것입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이야기. 이 소설은 괴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오만함,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함, 외모로 판단하는 편견, 사랑받지 못한 자의 분노, 복수의 공허함. 메리 셸리는 18세의 나이에 이 모든 것을 담아냈습니다. 놀라운 건 18세의 나이로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 지식과 철학적 깊이, 인간 심리에 대한 통찰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밀턴의 신라권,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괴물이 읽는 책들은 메리 자신이 읽은 책들이었고 그 지적 수준은 당대 어떤 작가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천재 소녀의 비극적인 삶. 하지만 메리 셸리의 삶은 그녀가 만든 괴물만큼이나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유명한 페미니스트 작가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메리를 낳고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죠. 16세에 이미 결혼한 남자 시인 유부남 퍼시 셸리와 불륜의 사랑에 빠져 함께 도망쳤습니다. 사회는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이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죽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을 쓸 때 그녀는 18세였고 이미 한 아이를 잃은 후였습니다. 두 살배기 아들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나중에 말라리아로 잃습니다. 결국 네 아이 중 단 한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1822년 메리가 24세 되던 해, 남편 퍼시 셸리는 바이런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 익사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그의 주머니에는 키치의 시집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홀로 남은 메리는 아들을 키우며 글을 쓰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저작권 개념이 희박했죠. 극작가들과 다른 작가들이 프랑켄슈타인을 마음대로 변형하고 각색해서 돈을 벌었지만 정작 메리는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더 가혹한 건 사람들이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건 사실 그녀 아버지가 쓴 거야. 남편 퍼시가 대신 써준 거야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낱 18세 소녀가 그런 천재적인 소설을 쓸 리 없다는 거였죠. 하지만 메리는 묵묵히 계속 썼습니다. 최후의 인간, 포크너 등 여러 소설을 발표했고 남편의 시를 정리하고 전기를 썼습니다. 메리 셸리는 53세의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죽고 나서야 사람들은 조금씩 그녀의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태어나 영원이 된 괴물. 1816년 그 비오는 밤 메리가 꾼 악몽. 그 꿈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할 권리가 인간에게 있는가?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외모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옳은가? 사랑받지 못한 존재는 왜 괴물이 되는가? AI, 유전자 편집, 합성 생물학. 우리는 지금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메리 셸리가 정말로 무서워한 건 괴물이 아니라 괴물을 만들고도 책임지지 않는 인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8세 소녀의 악몽은 이렇게 인류의 영원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사라진 그 해, 어둠 속에서 태어난 이야기.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만든 것에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